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토론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 진행을 맡은 이영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2달여가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격변도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연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거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토론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정치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범수 서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님, 예. 12월 3일 이후에 이 행정가, 시장 강기정에서 정치인 강기정으로 약간 변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정치와고는 떨어질 수 없는 거의 그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가 민주주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게 사라진다면 이라는 그 공포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정치학회에서 광주에서 학술회의 한다고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박 2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번 광주로 정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정치학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다른 도시에서는 좀 많이 했었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장으로서 이렇게 그 선출되고 광주광역시와 좀 같이 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하려고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났더니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 지방분권 개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급한 이슈가 우리 그 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짚어보는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주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으로 정하고 광주시와 함께 이런 주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저희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상징 도시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학술회의를 이런 주제로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한국정치학회가 광주에서 이런 포럼을 열어줘서 참으로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광주가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광주는 보통 명사가 이미 돼버렸다. 특정한 행정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다. 정말 인간의 아픔과 존엄이 공존하는 도시가 광주다. 그런 광주를 한강은 보통 명사로 칭하고 있고, 또 계엄을 겪을 때 계엄령이 내려진 날 당일도 그랬지만은 이 계엄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도 광주가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 뭐 이따 뒤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광주에 무도한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런 구호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광주가 소환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한강 작가가 또 우리 계엄령이 또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가 그전에는 그냥 80년 5.18로만 느껴졌거나 다가왔던 것이 9.15로만 다가왔던 것이 피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이번에 전 국민, 특히 젊은 층에서 서울의 봄이 이런 거구나, 광주의 5.18이 이런 거구나, 계엄령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기에 딱 한국정치학회에서
포럼을 열어줘서 저희들은 너무 시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주제를 보니까 뭐 5.18과 한국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출산율과 민주주의의 예. 관계 뭐 이런 재밌는 주제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많은 분들 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또 많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이제 집회 참석하기 전에 잠깐 학술회의 가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토론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주제의 첫 번째로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지난 주말에 보니까 금남로 집회에 뭐 여러 이제 분들과 함께 참석해 계시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거기 참석하셨는데. 글쎄 일단은 한편에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얘기를 많은 시민들이 했거든요. 그 자리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라는 곳은 80년 5.17 계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막아냈던 곳이거든요. 또 계엄 세력들이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똑같은 윤석열 계엄 세력을 옹호하는 그 구호가 외쳐지고 집회가 열린다는 것은 저도 광주 시민으로서 또 많은 광주 시민들이 모욕을 좀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과 전두환 계엄은 우리가 보통 쌍둥이 계엄이다 이렇게 예. 보통 이야기하는데 포고령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12월 3일 계엄 있고 다음 날 아침에 그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계엄령과 전두환 계엄령 그 포고령은 쌍둥이다라고 제가 이제 예. 그 도청합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그 구호를 그곳에서 외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5.18 저희 기념관도 있고 그런 곳에 뭐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진다든지 물론 이제 경찰들이 많이 제지를 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하는 거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냐? 이거 너무 뭐 오히려 반민주주의 아니야?라고 되묻는데 일단 저에게 전한길 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광주 정신이 뭐냐? 예. 그다음에 강기정 시장 당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생활 3년 7개월 한 사람이 왜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못하게 하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헌법을 인정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나치를 옹호하거나 히틀러를 옹호한 세력을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처벌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 장관이 히틀러를 상징하는 몸짓을 해서 호되게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보편성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도 좋고 개인의 뭐 자유도 좋고 집회 시위도 좋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헌법 내에서의 이야기다. 근데 이 지금 그 전한길 씨나 이런 분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윤석열을 무죄다.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는 그럴 자유는 민주주의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18 민주광장은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금남로에서 외친 그들의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또 진짜 민주주의를 공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수님은 정치학자로서 광주에서 어떤 탄핵 반대 집회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은 뭐 시장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아주 순수한 학자의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광주의 상징성과 그다음에 민주광장의 상징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그 발언할 수 있는 자리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유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가 사실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뭐 이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이럴 경우에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 또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서 누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영역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이제 이 정화 기능을 좀 발휘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저도 개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뭐 이 극우 세력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두되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내란을 옹호한다거나 또는 우리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부가 나서서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일종의 정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이 뭐 원론적인 학문적인 그 영역에서는 지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제로 집회 과정에서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로 하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또 여러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뿌려진 그 신문 같은 데는 5.18은 북한군 소행이다. 여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예를 들면 그 축구장에서 중국의 팬들이 전두환 사진을 들고 이렇게 흔드르는 그래서 광주를 모욕하고 5.18을 모욕했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강력히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항의도 하고 사과도 받아냈습니다마는 그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한 행위는 다 헌법 부정과 내란을 획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집단 지성의 시민의 힘으로 제압되고 안 되도록 정화되고 그러면 좋겠으나 저는 전 세계의 우리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대통령을 따라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듯이 또 히틀러를 옹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면 처벌하듯이 우리 5.18을 폄하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 무한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서는 안 된다. 정확히 정부가 또는 지방정부가 어떤 선을 넘는 것은 법과 행정력으로 저지해야 된다. 근데 그 선이 어디일까를 정하는데 참 곤욕스럽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요즘 상황으로 보면 헌법 부정이냐 아니냐, 헌법을 인정하냐 하지 않냐의 차이인데 이 집단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세력들이 그 헌재를 공격했고 지금도 헌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집단들이 지금 광주에서 지난주에 집회를 하고 이번 주는 목포로 또 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절대 다수가 몰려다니면서 특정 어떤 이상한 종교라든가 또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그건 저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집회 내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반헌법적인 것을 하는 거 물론 그거를 막아야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논리의 구조가 계엄에 탄핵에 반대하거나 탄핵에 반대한다면 이거는 계엄을 찬성한 거고 이거는 반헌법적이 된다. 만약 이런 논리 구조로 간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게 요즘 여론조사 보면 최소 한 30%, 한 40%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 한 대다수를 반헌법적인 집단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 버리면 그 탄핵에 반대한 사람 속에는 섞여 있다고 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예를 들면 광주에 몰려온 사람들도 나는 극우가 아니라 그냥 보수일 뿐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 사실 그렇지만은 절대 다수는 또 다음에 집권 지금 다음에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사람 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예.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한 사람 또 근본적으로 뭐 아주 극우적인 생각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관통하는 예를 들면 지금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의 선동이지 전한길 씨가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교수님 여기 이 지점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탄핵 심판 우리가 헌재 지금 봐도 증인 신청 봐도 지금 핵심이 이게 내란이냐? 나는 내란을 하지 않았어. 난 내란을 하지 않았고 비상 계엄을 했고 비상 계엄이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부적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비상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좀 어떤 야당의 책임도 묻고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핵심은 내란이냐 아니냐. 근데 또 야당에서는 이거 내란 아니냐.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내란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국헌 문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데요. 형법 91조 제2항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형법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라고 형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그 12월 3일 날 당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TV로도 직접 목격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증언들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죠.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형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 법 조문에 비춰서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 본다면 충분히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 국헌 문란으로 봐야 되는데요. 뭐 이제 그건 법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초기에 계엄이 맞았냐 옳으냐 그러냐라고 할 땐 다 계엄은 잘못됐다 쪼개가 있었습니다. 예.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좀 지금은 나눠지죠. 예. 탄핵이 높아진 겁니다. 사실은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가 솔직히 높아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점은 이제 탄핵이 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 대선에서는 미래 권력인데 미래 권력을 못 잡으면 다 망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계엄, 윤석열 대통령 처벌 내지는 이것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미래 권력을 대선에서 이기려면 뭔가 힘을 써야 되겠는데 논리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기다 탄핵이 동의한다 아니다 하면서 꼬투리를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결집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예. 그 다음 대선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아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을 근거, 끌통을 만들기 위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예. 이거 내란이 아니고 계엄이 동의되고 이래서 이 지지율이 높은 건 아니다. 그 착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사실 국민의힘이라 여당 측면에서 계엄은 잘못됐다, 부적절했다라고까지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탄핵으로 갈 문제이냐, 그리고 내란죄로 이게 최소 무기징역인 내란죄로 이거를 기소할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쪽만 끌어안아서는 결국 이 조기 대선이든 뭐든 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떤 뭐랄까 우경화되고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부터 보시나요? 아마도 뭐 보수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박함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뭐 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관망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탄핵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 내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좀 두고 보자라는 입장인데 반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절차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결과가 너무나 예상되는 결과가 조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결과가 이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보에서는 그냥 뭐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보면 되지만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절차를 어떻게 하든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지 세력들도 동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뭐 이렇게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일정 정도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좀 결집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단순히 탄핵에 대한 찬반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비상계엄에 대한 찬반 내란이냐 아니냐에 떠나서 지금은 사실은 일정 정도 이게 정치적인 권력 투쟁 내지는 권력 싸움의 양상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을 미리 하고 있는 측면 내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박근혜 탄핵 효과 같아요. 학습 효과.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땠냐면 탄핵 맞다 하고 이제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탄핵을 하고 대선을 치러 보니 대통령 선거에서 해볼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탄핵을 흔쾌히 동의했던 그런 새누리당 세력들이 그래봤자 빼앗긴 것은 대통령 선거고 권력만 빼앗기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뻔히 이것이 내란적 성격 계엄이 부당하다고 하는 걸 다 동의하면서도 그래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지금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박근혜 학습 효과이고 정확히 대권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선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밤에는 조기 대선, 낮에는 탄핵 반대 뭐 이런 것이 팽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권에서도 당연히 정권 교체를 준비를 하면서 뭐 이른바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라고 할까요?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저 전남지사님도 네. 뭐 선언을 사실상 했죠. 결심을 굳혔다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은? 글쎄 이제 이렇게 탄핵을 통한 대선 전국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 때 한번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보면 탄핵이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아니까 그냥 바로 대선입니다. 예. 또 대선이 끝나면 바로 또 인수위 없이 정부가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래서 밤에는 대선, 대권, 낮에는 그 탄핵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탄핵 인용을 위한 연대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야권 후보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광주도 사실 오십니다. 예. 어떤 분은 개헌 이야기도 지금 하고 예. 개헌 후 대선이라는 주장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낙연 예. 전 대표가 대표적인 건데 개헌 후 대선 이건 틀렸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개헌 후 대선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또 김동연 후보도 지사님. 예. 김동연 지사님도 개헌을 후보가 합의해서 민주정부를 만들고 개헌을 추진하자, 합의된 대로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내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탄핵 인용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후보들끼리 서로 뭐 어떤 개헌을 가지고 논하거나 차이를 논하기보다도 예.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정말 불가역적 그 민주주의를 갈 건가 이 점에 대한 연대 정신을 우리 야권 후보들이 발휘한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내란 진압이 먼저다라는 것이 야권의 어떤 주도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좀 교수님께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에 하면 다른 대권 주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가 거의 지금 뭐 대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렇게 대세론에 있고 야권의 대세 주자이고 또 어떤 여당에서 계엄에 대해서 저렇게 혹은 뭐 이렇게 내란 옹호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보수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 이재명에 대한 여론 또한 굉장히 또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난 몇 년간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공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여러 재판들이 예. 남아 있고 그렇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뭐 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유력하고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이 가장 안티가 많은 정치인 중에 예. 한 분이 또 이재명 대표가 되셔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뭐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정치인이라면 또 그러한 그 뭐 반대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들이 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포용력을 보여주시면서 최근에 이런 행보들을 보면 어떤 친기업, 성장 중심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 민주당은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시장님 그거 민주당 중도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 아닙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예.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문재인 대세론이었습니다. 예. 그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지만 2016년 15년 안티 문재인 반 문재인 정서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엄청 호남에서 심했죠. 엄청났습니다. 예. 제가 그
반 문재인 정서 때문에 문재인 당시에 대표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제가 공천에 첫 번째로 배제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러다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안티 이재명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정치인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 대세론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것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과 문재인 거대한 안티가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세론과 이재명에 대한 강한 안티가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과 발휘의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의 하나가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우리 당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시장님 그거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 당은 중도 보수다. 단 중산층 서민들에 기반하여 진보로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역시 다른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우리 당을 규정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한데 그 배경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극우가 나타나니까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실제로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통합 정치를 해나가는데 이 극우를 배제시켜야 되고 극우를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보수까지 우리는 껴안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 민주당이 중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서 보수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은 극우를 좀 고립시키는데 기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이제 중도 표 확장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되니까 민주당의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민주당의 뿌리를 보면 군사 정부에 대항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 이게 진보의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뭐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들은 보수 세력들도 사실은 그거를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도 수용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 정책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몇 차례 집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경제 정책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그 보수화된 측면이 있다고 파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우리 그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까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정당들하고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정강 정책,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도 미국의 민주당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보수적인 조금 다소 보수적인 중도 보수부터 극좌까지 이렇게 쫙 스펙트럼이 넓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정당 내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념 성향을 보면 단일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정책, 사회정책에서는 상당히 민주당도 보수화가 됐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남북관계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보수 진영과 민주당이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 보수다 할 때 중도 이제 역대 대통령은 중도 우파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 당은 중도 우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 중도 보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의 보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극우를 배제시켜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저도 정치를 국회의원을 12년 하면서 늘 도대체 우리 당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래서 늘 개혁이냐, 뭐 민주냐, 진보냐, 좌쪽으로 가야 되냐, 우쪽으로 가야 되냐 참 많은 논쟁. 그러다 보면 열린 우리당 시절에 소위 넌닝과 백바지 논쟁도 있었고요, 예, 솔직히. 예.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냐, 개정해야 되냐 논쟁도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의 논쟁은 그때그때의 우리 좌표가 어디를 포섭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거고 개별 정책으로 가보면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외교 정책으로 가보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정책은 매우 진보적인 것 같고 어떤 정책은 매우 보수적인 것 같아가지고 개별 정책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돼 있고 국민들 개별 세대 또 남녀 뭐 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정책은 보수냐 진보냐 개혁이냐 뭐 이걸로 따질 수 없을 예. 정도로 중층화되어 있고 복잡해 있습니다. 보면 사실 취재를 하면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정책 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로 당론이 뭐냐를 숨겨놓고 이렇게 그 법안을 놓으면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민주당의 당론인지 지역색과 당론만 빼버리면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그래서 현상.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아마 한 양당의 정책 중에서 80% 정도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 정책, 그 다음에 뭐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양당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수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남북 관계 관련된 정책도 들어가서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아무리 뭐 진보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깨자고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거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뭐 완전히 뭐 북한을 그냥 경계하지 말고 완전히 뭐 군사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셨던 분들도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뭐 북한하고 완전히 전쟁하자고 하시는 그런 분들 본 적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수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약간의 차이들과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은 상당 부분이 유사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조금의 차이들이 너무 지금 과대 포장되거나 너무 이것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게 갈등의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학자로서 신경 써야 될 것도 양당에서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키워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정책화하고 갈등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 더해서 언론으로서 또 봐도 혹시 이렇게 극단의 대립을 하는 것이 서로 너무 비슷하니까 서로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연정 정치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한 당이 과반을 절대 점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선거제도가 한 특정 당이 일당이 과반을 점할 수 없으니까 과반을 점해서 정치를 하려면 연대를 하고 연정을 해서 구조적으로 연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타협과 대화가 기본이고 그런 속에서도 투쟁과 싸움인데 우리는 극한 투쟁, 오라나싱 아닙니까? 예. 정권을 잡은 데는 뭐 윤석열처럼 계엄령까지도 내려버리는 이런 권한을 쥐어주는 이 대통령 중심제,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과 목숨과 모든 재산도 그 때려 박아볼 수 예, 있는 예. 이런 정도의 이 대한민국 정치가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협상할 수 없는 구조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여야가 보면 에너지 정책을 보면 원전을 중시하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시하냐는 언뜻 보면 대립된 것 같지만은 뭘 중심으로 하고 뭘 보조로 할 건가는 타협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으니까 좀 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폐기하기로 했던 원전을 다 살려버리고 다시 죽은 강시처럼 다 살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다 때려잡는 예.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정치 구조가 그 권력 대통령 중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로 딱 중심이 돼 있으니 예. 국회에서 여야가 타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잡으면 다 먹는 건데 이것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지금 과제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개헌으로도 이야기하고 요즘처럼 대통령이 계엄을 특히 그냥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예. 더 드리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그 보수와 진보가 공유하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편을 나눠야 되니까. 편을 나눠야 되고 어디 가가지고 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가지고 예. 소위 얘기해서 좀 매운맛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이게 이제 충분히 뭐 언론의 그런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재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이런 중도라고 할까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언론에서도 부각시켜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그 언론도 더 좀 예. 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걱정하다가 갑자기 언론이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예. 그 시장님 이제 개헌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이제 아직은 개헌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했는데 사실 시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또 민주당의 어떤 주류적인 생각에 그렇다면 지금도 개헌 논의가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에서 안 하더라도 그 사이드에서라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대선 국면은 60일이고 그리고 대선이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헌부터 하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계엄령 사태가 있기 전에 제가 용산의 비서실장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만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해서 임기 단축하고 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이런 개헌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건의를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제 소신이기도 하고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가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뽑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 개헌을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어려울 거예요. 틈도 없죠. 예. 뭐 이제 자기 공약 정도는 말할 수 있겠으나 새로 된 대통령이 반드시 개헌은 어떤 절차로 하겠다라고 소위 대통령 선서할 때 예. 그때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을 넘어서 개헌 입법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개헌안까지 안까지 네. 국회에 제안했는데 당시에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일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집권한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취임할 때 이 개헌 프로세스를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주고 그것을 민주당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야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냥 논란만 일으키게 지금 개헌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 개헌 관련해서 교수님은 이 개헌 이야기들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좌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패배주의에 젖어서 개헌 되겠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개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87년도에 개헌을 하고 이제 한 40년이 흘렀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개헌의 필요성은 많이 생겼는데 너무 이제 개헌을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좀 중시 여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한번 할 때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런 거 저런 거 못한 거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에 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개헌 어젠다를 꺼내기 시작하면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실은 우리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사실은 논쟁적인 사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안들을 한 번에 그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못했으니까 한 번에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번에도 개헌은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을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그동안에 40년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한 번에 고치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 아마도 요즘 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대통령의 이제 중임 4년 중임제라든가 또는 뭐 선거가 5년마다 한 번씩 되고 지방선거와 총선이 4년마다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주기가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선거 때문에 뭐 집권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선거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치는 아주 최소한의 것 정도를 이번에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실은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제 어느 누가 집권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큰 부담을 안 하고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접근하는 것도 새로운 그중에 방식이 아닐까 교수님, 생각을 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될 딱 한 가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여당에서는 또 그거를 굳이 지금 개헌을 논의해야 돼. 근데 또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지난 1년 전 총선 때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를 총선과 함께 하자라고 우리 민주당에도 그다음에 새누리당에도 제안을 했어요. 솔직히 이걸 제안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누구에게 이길까 이런 생각도 따져봤습니다. 아마 그건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에게 조금 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세월이 변했습니다. 예, 세월이 변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제가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의했다는 사실을 전제한 이야기를 또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도 얘기하면서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 개헌에 넣을 수는 없고 정말 꼭 필요한 이번 계엄을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좀 없애야 할 건 없애고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들이 이번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사회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최소한도로 일단 개헌을 하고 그리고 또 몇몇 이슈들은 사회적인 또 이런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준비를 했고 또 중요한 게 뭐 소멸 위기 지역 또 지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들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남은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이 이야기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마지막 클로징 형태로 해서 우리 시장님과 교수님이 못다한 이야기들 한 1분 정도씩만 좀 시청자들에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시장님 오늘 해보시니까 또 어떠셨나요? 정말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러나 봄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국민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더불어 미국의 이제 관세 폭탄도 다가오고 있고 특히 광주 같은 데는 자동차 산업이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4월 2일 날 트럼프가 25% 무역 통상을 폭탄을 터뜨린다 하니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 안정을 좀 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정치가 안정돼야지 경제도 좀 풀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가슴속에서 야 광주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솔직히 많이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늘 광주 시민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전 세계에서 한강 작가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또 계엄령을 겪으면서 탄핵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또 80년 5월이 자랑스러운 이런 걸 정말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년 시정연설에서 시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제목이 시민 여러분 광주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그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광주가 자랑스러운 적이 없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치가 안정되고 또 이 민생 경제가 빨리 좀 그래도 우리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정치도 또 우리 지방 행정도 좀 이끌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봄에 오는 소리에 맞춰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1980년의 광주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고 사실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교통도 다 막혀 있었고 나갈 수도 없었고 외부에 전달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상당히 철저히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던 그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마도 지금의 광주는 그때의 광주를 비롯해서 이런 그 5.18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광주만의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다 이렇게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강 작가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그러한 광주 정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광주에서 이야기하셨던 이 시장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80년대처럼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그런 목소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는데 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광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이곳 현장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을 많이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더 정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KBC 특별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